필라델피아. 뭐야? 뭐지? 뭐야? 왜 그랬죠? 뭐야? 좀비야? 아,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 에? 에? 이게 뭐예요? 뭐 아픈 거 아니에요? 퍼포먼스인가? 퍼포먼스. 실제로. 에? 진짜 심각한. 왜 이렇게 저렇게 멈춰있죠? 이거는 좀 뭐야? 남낭 특집이야? 뭐야? 에? 에? 영화 아니에요, 이거? 영화 아니에요. 이거. 영화는 아니고 실제 이야기. 진짜 영화예요? 실제 장면으로 저 연기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진짜로? 저 연기가 아니야? 어머나. 뭐야, 무슨 일이야?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로? 뭔가 후유증 같은 느낌인데? 금병이나 뭐. 아니 근데 그 병이 있으면 보통 집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길 가다가 멈춰서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누워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서 있는 게. 이해가 저 안 가네요. 정도면은 거리를 다니면 안 되는 상태 같은데 제가 맞아요. 볼 때. 그렇죠. 예. 병원에 있을 법한 분들이 지금 길거리를 행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매우 심각한 상태인 듯 보이는데요. 마치 좀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맞아요. 장면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펜타닐이라는 약물에 취해 있다는 건데요. 아, 마약이에요? 아, 좀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2020년과 2021년에) 교통사고, 총기 사고 등을 제치고 코로나 감염을 빼면 미국인 사망 1위의 원인으로 등극했을 정도랍니다. 사실 미국은 20세기 초 이래로 아편,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마약에 침식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 위험한 마약들 대체 다 어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야, 21세기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이웃나라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입니다. America's public enemy number one is drug abuse. 크리스티안 씨, 네. 네, 라쿠칼라차 노래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예. 혹시 앞부분만 살짝 들려주실래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예. 마리화나 예, 가사에 마리화나라는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마리화나 이제 피우는 거. 라쿠칼라차라고 하는 게 번역을 하면 바퀴벌레라는 예, 바퀴벌레죠. 바퀴벌레가 피울 마리화나가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다.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와 이거를 어렸을 때 그렇게 신나게 불렀던 거야? 아니, 제가 그러니까 멜로디는 되게 익숙한데 가사를 처음 들었어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사실 이 노래의 배경을 보면 1910년대에 멕시코에서 벌어졌던 큰 혁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노래에도 나올 정도로 멕시코에선 아편이나 마리화나의 복용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는 미국과 멕시코 간 두 나라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이 매우 느슨한 편이어서 이 마약들은 미국으로도 흘러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서북부 지역이랄까요? 또는 중북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서 1970년대 초부터 생아편, 마리화나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마약 밀거래업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체계는 매우 단순한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판매하고 운송하는 구역을 가리켜 플라사라고 불렀는데요. 영어식으로는 플라자라고 할 수 있죠. 플라사. 당시 플라사의 규모는 작은 마을이나 도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경 도시 티후아나가 마약의 유입 경로로 자리 잡게 되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리화나의 양은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늘아 씨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이 저 그 마리화나를 얼마나 피운 거예요? 전체 마리화나 소비량의 50%에서 60%가 멕시코산이었고 마리화나를 그 사용하는 사람이 숫자는 150만 명을 넘었대요. 150만 명? 예, 엄청 많이 배웠죠. 예. 이 시기 마리화나가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던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였을까요?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 히피 문화인가요? 히피네, 히피. 네. 사진 보니까 바로 히피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는 모양인데요. 히피 문화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자유로운 복장, 또 평화를 상징하는 꽃, 기성 질서에 대한 도전 또는 전쟁 반대, 그리고 마리화나였습니다. 맞아요. 당시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마리화나를 많이 복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마리화나뿐 아니라 다른 마약 복용도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당시 미국이 여전히 치르고 있었던 역사적인 전쟁, 베트남 전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부상을 통해서 굉장히 아프면 결국 그걸 참기 위해서 진통제를 이제 맞게 되겠죠. 그런 마약성 진통제에 익숙해져 있던 참전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마약을 끊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커졌던 것인데요. A congressional report has estimated that 10 to 15% of American servicemen in Indochina are heroin addicts. 이런 모습을 매우 불편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네. 대통령. 닉슨 대통령은 1971년 6월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America's public enemy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is drug abuse. In order to fight and defeat this enemy, it is necessary to wage a new all-out offensive. This will be a worldwide offensive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sources of supply as well as Americans who may be stationed abroad wherever they are in the world. 국가 차원에서 나선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심각하면 대통령이 저걸 지금까지 하겠어요. 인정하는 마약 거네요. 근절을 그 위한 얼굴 표정이 네. 어때 보이죠? 너무 어두워요. 굉장히 화가 많이 단호해 나셨어요. 보여요. 네. 그게 발표문에서도 확인됐듯이 이 마약에 대처하는 닉슨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강력했죠. 매우 강경했고 마약을 공공의 적 1호, 퍼블릭 에너미 1호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결국 닉슨은 1969년에 미국 멕시코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또 멕시코인들의 이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차단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특히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1973년 7월에 이 조직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DEA라고 하는 DEA. 마약 단속반. 그러니까 마약 전담 번역을 경찰관이죠. 하면 미국의 마약 단속국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따로 생길 정도로. 예. 미국에서는 이 DEA가 엄청 잘 알려진 조직이에요? 그렇죠. 뭐 드라마 미드를 보면 항상 I talk to the DEA and they said they're gonna 그 항상 저런 그런 약자도 나오고 경찰보다는 뭐 또 다른 군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 가서 어떤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인터폴 카르텔의 같은 보스 검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 1976년에 멕시코 군인 1만 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바로 콘도르 작전입니다. 콘도르 작전을 통해서 미국의 DEA는 멕시코의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마리화나 초목에 제초제를 뿌리는 방식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으로 1977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3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마리화나 밭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콘도르 작전은 예상치 못한 뜻밖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어떤 결과였을까요? 못하게 하니까 더 막 비밀리에 예, 우리가 마약 밀매 조직을 얘기할 때 멕시코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예, 맞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입니다. 이 멕시코에서 벌어진 콘도르 작전을 계기로 1970년대 중반 마약 재배와 제조의 중심지가 콜롬비아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가 되면 미국에서 인기를 끄는 마약의 종류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점점 세지는 거죠. 예, 바로 코카인이 미국인들의 인기를 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콜라나 코카인의 원료가 코카 나무 잎입니다. 사실 이 코카 나무 잎 자체가 마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카 나무 잎에서 많은 양을 농축해야 되는 과정이 또 있는 것이죠. 간단한 가공 과정을 거치면은 코카 페이스트, 코카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결정화 과정을 거쳐서 벽돌 형태의 순수한 코카인으로 유통시키죠. 그리고 이 코카인 유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나르코 트라피칸테, 줄여서 엘 나르코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그들을 마약 카르텔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콜롬비아의 가장 강력한 마약 카르텔인 메데인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메데인 카르텔의 두목, 보스는 누구였을까요? 그거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 머그샷이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그쵸. 유명해요. 이렇게 막 보통 웃고 있는 머그샷 거. 찍을 때는 웃진 않잖아요. 맞아요. 바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회자되는 악명 높은 마약왕인데 이름은 파블로 에스코바르입니다. 에스코바르. 콜롬비아는 코카인 가공뿐 아니라 항공 또는 해상 운송을 통해서 미국으로 직접 실어 나르게 되는데요. 그의 전성기인 1980년대 미국으로 유통되는 코카인의 80%가 이 메데인 카르텔을 거쳤다고 해요. 정말 80%요?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독점이네요, 독점. 예, 가히 독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와. 1980년대 메데인 카르텔은 하루에 최대 6천만 달러? 최대입니다. 1년에 추산해 보니 40억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4조 원?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만 4조 원 맞죠? 40억 달러. 4조 원. 예, 4조가 넘어가는 그 당시에 4조 원. 와. 그러니까 그 맞아요. 70년대에 와. 이게 원래 마리화나는 크기가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파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그랬는데 코카인은 거기서 개발했을 때 훨씬 작고 한 가격 한 3배 정도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가루니까. 돈을 훨씬 많이 근데 받아요. 1년에 그렇게 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정의롭지 못하다. 대박이다. 크리스티안 씨가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코카인은 1kg에 $1,000 정도라고 하면 메데인 카르텔의 조직원들은
그 1kg을 최대 7만 달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상당한 폭리를 취한 셈이죠. 맞아요. 이 때문에 메데인 카르텔은 마약 제국을 이루었고 카르텔의 보스인 에스코바르는 마약 왕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 템플릭스 시리즈에 보면 나르코스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즌 1, 2 에스코바르 관련 얘기를 다 나와요. 네. 그 이게 드라마로 제작될 정도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에스코바르가 굉장히 그냥 가족이나 아들한테 아들 진짜 사랑했었어요. You can see that they are all happy. My father was just started involving in the drug trafficking business, so he was doing well. The video was taken and he was giving me a bicycle as a birthday present. 그러니까 80%를 저 사람이 다 팔았으면 엄청난 재력가네요. 네, 이런 마약 밀매를 통해서 최초로 억만장자가 됐을 가능성이 큰 사람인데요. 억만장자, 조만장자 아니야? 조만장자죠. 그렇다면 에스코바르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죠? 이게 포브스인가 이게? 포브스지죠. 포브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카메론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He has the largest share, estimated at 40% of the cartel's business, indicating a cash flow to him alone totaling at least $3 billion over the years. 대박이다. 와, 그 순자산의 경우는 20억 달러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짱이다. 이후에 포브스는 1989년대 에스코바르를 전 세계 제7위의 부자로, 7위의 부자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장난했지. 그리고 1993년 그가 사망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의 재산을 90억 달러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90억 달러.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90억 달러라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무려 11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돈인데요. 그 제가 읽었던 기사인데 1980년대에는 에스코바르가 개인 대저택에서 개인 동물원을 만들었대요. 콜롬비아에서 보기 힘든 동물들을 집안에다가요? 지방에다가 들여놓고 뭐 기린, 하마, 코끼리 같은 그 콜롬비아에서 보기 힘든 동물들을 지방에다가 들여놓고 근데 더 웃기는 게 그 원래는 하마는 네 마리 정도였는데 이제 80마리 돼서 이제 쿨치콜이 번식을 됐더라고요. 엄청 했네. 예, 왜냐면 그 하마는 공격성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위험하대요. 아마 되게 위험해요. 진짜? 맞아요. 악어보다 위험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다면 에스코바르는 그에게 이렇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코케인을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에 넘겼을까요?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 역시 마이애미를 통해서. 아, 나의 예. 엄마. 에스코바르는 카리브해 바하마 군도의 섬을 사서 바로 이곳을 코카인 수송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인데요. 1km에 달하는 활주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개인이 활주로를 깐다고요? 예. 바로 이곳을 코카인 수송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인데요. 콜롬비아에서 좀 더 큰 수송기에 싣고 온 코카인을 바하마에서 작은 비행기에 나눠서 와. 경비행기에 싣고 미국 쪽으로 향했던 거죠. 와. 마약을 실은 경비행기가 미국에 직접 입국하기도 하고 플로리다 해안 가까이에 가서 어떤 지점에 마약을 떨어뜨려 놓으면 미국 쪽에서 보트를 타고 와서 마약을 가져가는 방식을 취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달에 70에서 80톤의 코카인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 상상도 안 돼요. 얼마나 큰지. 와.
그런데 대박이다. 이렇게 에스코바르가 거대한 마약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데는 그의 일 처리 방식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에스코바르의 일 처리 방식은 바로 이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플라타 오 플로모. 이거는 플라타는 은이라는 뜻이에요. 플로모는 납. 은은 돈이겠죠, 아무래도. 돈. 예. 납은 총인가? 무기인가? 아, 그런 것 같아요. 총알은 납으로 맞습니다. 만들지 않았어요? 맞아. 잘 추정하셨는데 은은 돈을 뜻하고 납은 총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경찰, 공무원, 정치인, 심지어 법조계 인사들까지 뇌물을 받든지 맞서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매수하거나 죽이거나네요. 맞습니다. 맞아. 양자 태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에스코바르가 모든 일에 다 직접 나선 건 아니라면서요. 그건 아니죠. 예, 시카리오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암살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 사람은 좀 정리를 해주라 이렇게 명령만 했었던 거죠. 약간 예. 청부살인 같은 걸 한 거네요. 맞아요. 실제로 시카리오 중에 유명한 사람 한 명 있는데 뽀빠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었어요. 뽀빠이. 징역 30년 받았고 나중에 그 이제 감옥에서 나갔을 때 인터뷰를 했었어요. 에스코바르랑 같이 일하는 동안 한 300명 정도 자기가 죽였다고. ¿Cuántas personas mató Popeye? Pues yo realmente de mi propia mano, por los procesos, calculo que unos 250 y tengo que ver la muerte para de unos 3.000. 그 정도 거물이면은 와. 뭐 2015년인가에 유명한 영화, 굉장히 잘 알려진 영화 시카리오가 개봉돼가지고 아마 2편까지 나온 것으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요. 그게 살인자 또는 청부살인업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콜롬비아의 마약 왕이 승승장구하는 사이에 미국 내 마약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져만 갔는데요. 이 시사 주간지 기사 내용에 코카인은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다. All American Drug.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 강한 눈보라처럼 몰아친다. 코카인에게 붙은 일종의 별칭 같은 게 화이트 레이디라는 맞아요. 것이죠. 화이트 레이디 있죠. 네. 그리고 당시 포드사 연 매출이 약 370억 달러였는데 미국 내 코카인 정매출이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네, 진짜 그 대기업 매출 수준이랑 비슷한 거네요, 진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코카인이 크랙이라는 형태로 미국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데요. 이 크랙은 기존 코카인과는 달리 흡입하는 즉시에 환각 효과가 나타났고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격이 좀 더 저렴했기 때문에 부유한 이들이 아니어도 구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서 1985년 사이에 미국에서 크랙을 사용한 사람들이 160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It's just like, getting cookies at a store. You can go anywhere and get it. Good to go. Take him, move in. Get on the ground, here we go. Each one of those is what? $20 Is this yours? It's everybody's. What do you mean it's everybody's? I have been trying to stop, okay? I've slowed down a lot. But it's not just something I can just stop and do right then and there, I'm sorry. I'm not like everybody else. I just can't go and stop. 미국이 그럼 뭔가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어요? 예, 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 역시 강력한 마약 단속 정책을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Drugs are menacing our society. 37 federal agencies are working together in a vigorous national effort. And by next year, our spending for drug law enforcement
will have more than tripled from its 1981 levels.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마약 정책의 특징은 군사화와 공급 축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마약 생산지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마약 재배 단계부터 싹을 자르는, 즉 원천 봉쇄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 문제에 레이건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 낸시 레이건까지 나서게 되는데요. There's a drug and alcohol abuse epidemic in this country, and no one is safe from it because it's aimed at destroying the brightness and life of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United States. And when it comes to drugs and alcohol, just say no. So, won't you join us in this great new national crusade? 이게 마약 퇴치 노래예요? 일종의 캠페인 영상인데요.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 것 같은데요? 아마 매직 존슨 모습.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TV에서. 네. 지금 보셨듯이 계속 반복되는 멘트가 있죠. Just say no. Just say no. 낸시 레이건은 그냥 아니라고 하세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 캠페인은 마약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 슬로건, 구호는 1980년대를 풍미하고 대표하는 정치적인 구호가 되었죠. 이렇게 레이건 정부는 마약 문제에 대해 강경책을 또 구사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마이애미 쪽으로 오는 밀매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레이건의 조치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카르텔이죠. 에스코바르죠. 예, 메데인 카르텔. 맞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이었는데요. 그들의 운송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콜롬비아 카르텔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역사를 바꿔놓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그 주인공은 바로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라는 인물입니다. 이것도 머그샷이네요. 펠릭스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설명할 때 보스 중에 보스. El jefe de jefes. 예, 바로 두목 중에 두목,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초석을 다진 사람인 거네요. 맞습니다. 펠릭스는 1970년대 중반에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과달라하라를 중심으로 한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수장이 되었던 인물인데요. 그의 전직이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설마 막 뭐 마약 단속반 출신 아니죠? 아니야. 정답. 지원 씨. 문제 아니지? 예, 퀴즈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손을 드셨으니까. 순간 문제인 줄 알았어. 경찰인가? 경찰인가? 정답입니다. 와. 그의 전직은 바로 멕시코의 연방 사법경찰이었습니다. 야. 경찰이 어쩌다가 경찰 출신이 범죄 조직을 말하자면 창설했다 또는 강화했다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거물이 된 거예요? 이 펠릭스 가야르도의 등장 이전까지 멕시코 마약 사업에서 코카인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멕시코에 코카인. 그냥 마리화나. 아편과 마리화나. 하지만 펠릭스는 미국의 마약 수요와 또 콜롬비아의 상황 변화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인들이 찾는 마약이 마리화나나 헤로인에서 코카인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미국의 압박으로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배송하는 해상 루트가 막히고 있었다는 점을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펠릭스는 플라사의 우두머리들, 수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대신 이제 코카인의 시대가 온다. 콜롬비아로부터 코카인을 들여와서 미국으로 배송하려면 멕시코 내의 플라사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결국 펠릭스는 플라사
보스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고 멕시코 마약 유통망을 통합하고 그 유통망을 장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펠릭스는 1980년대 중반에 원래 직접 미국으로 운송을 하고 있었던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에게 멕시코를 통한 새로운 육상 루트를 이용하자라는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콜롬비아 카르텔의 답은 오케이였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카르텔은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코카인 배송의 브로커 역할을 맡게 된 셈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자, 코카인 1톤 요것을 간단한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반죽으로 만들면 그것이 800달러에서 1000달러 수준으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화 과정을 거치고 멕시코에 도착하면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 뛰게 됩니다. 와. 10배로 뛰어버리네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 가격, 즉 미국의 길거리에서 팔리는 수준을 추산해보면 또는 120,000달러에서 150,000달러로 상승한다고 하죠. 자, 이런 코카인 유통 경로는 1980년대 당시에 미국에서 소비된 코카인의 60%를 차지했답니다. 그러면서 펠릭스는 그 이용료를 상당히 두둑하게 챙기게 되겠죠. 와, 말도 안 된다. 한마디로 펠릭스와 그의 조직인 과달라하라 카르텔은 마약 카르텔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저 진짜 펠릭스 가야르도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펠릭스의 동업자로 라파엘 까로 낀테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 요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 낀테로라는 사람이 소유한 1,000헥타르 규모의 마리화나 농장을 멕시코 당국이 급습해서 불태워버린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불태워버린 마리화나의 양은 약 1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1억 6천만 달러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 솟구친 킨테로는 당시 위장 잠복 중이던 DEA 요원 엔리케 키키 카마레나를 납치했고 고문 끝에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실제로 그 코몬을 했던 그 집 뒷마당에서 거기서 이제 시체를 버리고 갔는데 그냥 대놓고 네 근육이 드러나 있었고 저기 창도 그렇고 다 그냥 시체 내부 기관들이 다 네, 나와 있었고요. 맞아요. 나와 있었고 머리 쪽에서도 드릴로 구멍을 뚫은 그런 흔적까지 있었는데 뭐 거의 악마적인 범죄인 셈인데요. 너무나 비인적인 방법으로 고문을 했었던 거죠. 예,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명분이 생겼다 아닙니까? 명분. 그렇지, 뭐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명분이 확실히 또 생겼. 기회이기도 한 셈이죠. 뿌리 뽑아야죠. 우선 레이건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데요. Enrique Camarena Salazar, Special Agent of 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was conducting an undercover investigation in Guadalajara, Mexico to smash a ring of drug traffickers. He was kidnapped, tortured brutally, and killed. In the crusade for a drug-free America, these heroes gave all that they had and all that they were. Let us do all that we can to honor their memory. 아까 그 영부인과 함께 찍었던 Just Say No 영상과는 톤도 다르고. 그럼요. 지금은 정말 뭔가 이 슬픔과 분노를 이렇게 삭히고 있는. 네. 아 뭔가 진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진짜. 보여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그러니까 들어요. 우리 네. 좌시하지 않겠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거 이 약물 꼭 얘기하는 느낌. 네.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까마레나 요원을 추모하고 또 미국을 마약 없는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곧 응징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국가 간의 문제 아니에요? 예. 멕시코와 미국. 미국은 멕시코 당국을 압박해서
작전 지휘권을 넘겨받고 멕시코 내에서 무장 추적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1985년 3월에 FBI 요원들이 파견돼서 사실상 멕시코 경찰과 또 군병력 일부까지 지휘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카르텔 두목들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특히 까마레나의 납치 용의자로 지목됐던 3명을 모두 잡았다고 합니다. 킨테로도 이 과정에서 체포됐고 결국 그는 DEA 요원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DEA 요원 살해 사건에 연루된 마약 카르텔들을 처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숨진 요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1986년 10월에 새로운 마약법, 마약 남용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법이 시행되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 중에 마약 단속을 위해서라면 당사국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그 나라의 영토에 가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 사건 이후로 미국 DEA 요원이 지금까지 살해당한 사례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못 건드리는구나 이제. 멕시코의 마약왕 그 펠릭스는 어떻게 됐어요?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사이에 그래서 펠릭스는 미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잠적을 했는데 그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그 카르텔 영역을 조직의 부하들이나 자기의 친척, 지인들에게 분할해 준 것인데요. 그 뒤 과달라하레 카르텔은 티후아나, 시우다드 후아레스, 또 멕시코만, 골포라고 부르는 시날로아 등등 여러 곳의 카르텔로 분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펠릭스의 조직 분할 작업은 현재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독으로 하다가 독점으로 하다가 아예 그냥 프랜차이즈처럼. 프랜차이즈를 냈네. 아주 효과적인 비유였는데요. DEA 요원이 살해됐는데 또 미국이 강하게 거기에 응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마약 카르텔을 곳곳에 확산시키는 또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씨, 그 펠릭스는 절대 안 죽어도 안 잡혀요? 그 89년 4월에 그때는 잡혔어요. 잡혔어요? 네. 드디어 잡혔는데 그때는 이제 징역 40년 받았었어요. 한 28년 정도 됐었을 때 다시 그 재심이 진행이 돼서 37년 추가됐다고요? 네, 징역이. 네. 그러면 총 77년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못 나가죠, 그냥. 재심은 누가 신청? 본인이. 네. 본인이 신청했다가 그걸 신청해가지고 37년이요. 셀프. 셀프로. 셀프요, 셀프. 거기가 편안했나 봐요. 그랬나 봐요. Que el gobierno acude a esta medida desde que fuera sancionada la Constitución de 1991 y no tengo duda de que se trata de una decisión necesaria para asegurar la convivencia ciudadana y el orden público nacional. 쫓기는 신세가 된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정부의 부채 중에 일부를 자신이 갚겠다고 제안합니다. 당시에 콜롬비아 정부의 외채가 한 약 17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그중에 적어도 10억에서 20억 달러 가량을 자기가 갚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안을 콜롬비아 정부가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그 에스코바르를 잡고 그냥 그 다 재산을 환수하면 돼요. 맞아요. 어차피 우리 건데 그거를 왜 제안을 하냐. 네, 좋은 추론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제안을 일단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로 양자 간의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에스코바르는 1991년 정부와 다시 협상을 거쳐서 결국 자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벌였던 그 협상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에스코바르가 정부에 자기가 콜롬비아 내에서 벌이는 보복 행위를 멈추겠다. 그러니 미국으로의 인도를 멈춰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하면서 자신이 갇히게 될 교도소를 스스로 짓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스케일이 달라. 자,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정부가.
놀랍게도 정부가 그 제안에 응하게 됩니다. 그럼 왜 또 응하지?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뭐 일종의 정부로서는 그 보복 테러 행위가 멈춰졌다라는 게 또 굉장히 큰 하나의 포인트였겠죠. 맞아요. 그런데 그가 갇힌 교도소는 말이 교도소지 사실 초호화 저택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그 교도소 얘기 들으셨어요? 얘기 들었죠. 뭐 그 어땠대요? 유명했었어요. 그 라카테드랄이라고 불렀었는데 (40만 평이 되는 교도소였어요. 혼자 쓰는데? 혼자 쓰는데. 그러니까 에스코바르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내 교도소니까 너 경찰들은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는 것도 나도 제한할 테니까 만약에 교도관도 그냥 본인이 알아서 뽑고 예, 다 그냥 에스코바르 사람들이에요. 에스코바르 사람들이 에스코바르 랜드예요, 랜드. 예. 그게 안에 있었던 거는 뭐 정원도 있었고 뭐 수영장도 있었고 당구장도 있었고 클럽도 있었고 그냥 거기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웬만한 거 다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코바르 랜드네. 에스코바르 랜드예요. 진짜 말만 진짜. 교도소지. 교도소가 아니라 호텔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이미 사형되고도 남을 범법 행위인데. 자,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이런 기막힌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오래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그래 사이다가 있어야 돼. 왜 그랬느냐? 미국이 콜롬비아에 계속 에스코바르의 송환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코바르는 결국 자기가 지은 이 초호화 감옥인데요. 거기서 1년 만에 1992년 7월쯤에 이 감옥을 스스로 탈출하게 됩니다. 와, 탈옥까지 했어요? 그러다 미국의 국방부 CIA, DEA와 콜롬비아의 특수부대가 공조한 끝에 (1993년 12월에) 사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적나라하다. 뭐 멕시코와 콜롬비아 이 두 나라 카르텔의 보스들이 다 뭐 죽거나 감옥에 완전 갇혀버리거나 그렇게 끝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양국 모두 이 마약 카르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또 밑에 애들이 또 이제 카르텔을 하죠. 두 나라가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크게 보아 콜롬비아 메데인 카르텔의 경우는 그 수장 에스코바르가 제거되면서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데인 카르텔은 철저히 에스코바르를 중심으로 굉장히 응집력 있는 조직으로 운영됐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오히려 더 강성해진 측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콜롬비아와는 달리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은 단일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뿌리를 둔 느슨한 연합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훨씬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펠릭스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또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펠릭스의 카르텔 분할 과정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마약 카르텔과 그 수장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꽤 오랜 기간 미국 수사기관의 지명수배 1순위이기도 했던 그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또 뭐야? 또 누구야? 바로 시날로아 카르텔의 보스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입니다. 엘 차포. 시날로아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요람과 같은 곳입니다. 펠릭스 가야르도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여기 이제 시날로아 그 아주 오랫동안 그 마약 생산 또 배송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카르텔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치와와 두랑고. 자, 그래서 이 셋을 가리켜서 멕시코의 골든 트라이앵글인 셈입니다. 여기로부터 국경지대까지 바로 이제 마약 생산과 운송의 중요한 루트가 되는데요. 미국으로 밀매되는 마약의 65%가 바로 이 시날로아 카르텔을 통해서 유통된다고 추정되었습니다. 끝이 없네, 끝이 없네.
이 막강한 카르텔의 수장이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이었던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이 시날로아 카르텔을 발전시킨 건가요? 예, 그가 했던 일은 육상 운송 루트를 새로운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식이었고요. 땅으로 다녔다. 땅을 팠다고? 이런 식으로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이전보다 많은 양을 빠른 시간 내에 유통시킬 수 있었는데요. 아, 철로도 있네요. 되게 깔끔하게 놨네요. 깔끔하네요. 조명까지 있으니까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잘 줘놨네. 저거를 짓는 동안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서 끝나는 거죠. 맞아요. 이 유통의 스케일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한 표현이셨고요. 마약이 오고 가는 터널은 주로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집과 창고를 사서 지하를 뚫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티후아나에서 미국 샌디에고의 오타이 메사라고 하는 창고 구역까지 연결된 터널입니다. 그 길이가 730m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구스만이 뚫어놓은 터널들은 최근까지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송을 해서 이제 미국에 도착한 마약들은 뭐 또 그럼 그걸 유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현재로 보면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은 밀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면서 미리 확보하고 미국 내의 유통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큰 도시,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시카고, 애틀란타 등의 거점을 두고 직접 유통을 해서 결국 수익을 높이는 방식이죠. 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스만이 은밀하게 자신의 마약 제국을 넓혀가면서 엄청난 부를 쌓고 있는 와중에 마약 카르텔의 존재를 멕시코 국민들에게 확연히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Bien, bueno, pues lamentablemente, como lo estaba mencionando, este lunes, alrededor de las 4 de la tarde, un grupo de personas fuertemente armadas con fusiles AK-47, o mejor conocidos como cuernos de chivo, perpetraron una balacera en el aeropuerto internacional Libertador Miguel. 아, 미쳤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구스만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그 두목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날로아 카르텔과 경쟁 관계에 있던 티후아나 카르텔 쪽 사람들이 구스만이 과달라하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에 탑승할 거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리고 구스만이 탄 차를 향해서 이제 총탄을 난사한 셈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구스만이 아니라 바로 오캄포 추기경이었다는 거죠. 아마 차 같은 모델을 타고 있었는데 그 차, 추기경이 타신 차를 구스만의 차라고 오인한 이 청부업자들이 총을 발사한 아이고. 탓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죄야 그게, 추기경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세력 다툼에 추기경이 희생되고 만 것인데요. 이 비극적인 사고로 멕시코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A fin de que purificado de toda culpa, lo hagas sentar junto a él en la mesa de tu reino. Por nuestro Señor Jesucristo, tu Hijo, que siendo Dios vive y reina. 그 당시에 국민들이 엄청 충격에 빠졌겠어요. 그렇죠. 일단 멕시코 사람들은 90% 이상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침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가톨릭 사람 너무 많아요. 멕시코에서. 그래서 추기경이 죽었다는 거에 대한 사실 더 충격적이었죠. 당시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다, 암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정부하고 당시에 마약 카르텔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숨진 추기경이 멕시코 정부와 마약 카르텔 간의 모종의 거래, 불법 거래를 통으하려 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구스만은 수배됐고요.
결국 한 달 뒤인 1993년 6월 과테말라, 이웃 나라 과테말라에서 체포돼서 멕시코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뒤에 20년 9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스만이 잡혀가고 난 다음 해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세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1994년 1월 1일자로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의 효력이 발생한 것인데요. 근데 이 나프타가 멕시코 마약 시장과 카르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더욱 편하게 뭐 운송할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교역량이 늘어난 게 오히려 마약 산업을 키운 건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간의 무역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멕시코의 마약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인데요. 먼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지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샌디에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얼마나 길까요? 많이 길어요. 샌디에고로부터 저기 텍사스의 브라운스빌까지 2,000마일. 그러니까 3,200km 정도 됩니다. 와, 국경이.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국경입니다. 일일 통행자의 수가 한 100만 명? 그리고 통행 차량이 37만 대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맨날 이렇게 차 꽉 밀리는 게 항상 눈에 그 생각이 나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어떤 체크포인트, 이 국경 출입국지대 보면 거의 뭐 26차선 뭐 이렇게 굉장히 넓으니까 26차선. 예. 그걸 다 볼 수가 일일이 없잖아요. 검사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프타는 멕시코 경제에 또 다른 이제 영향을 주는데요. 이 나프타가 체결된 이후에 무역 규모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농업 부분이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빈곤과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약이나 팔아야겠다. 예. 돈이 되니까. 마약이나 팔아야지.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겠다 싶어서 불법적인 마약 거래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나프타가 이런 여건을 조금씩 조성을 하게 된 셈인데요. 카메론 씨, 근데 국경 넘어서 미국으로 이렇게 마약이 운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 미성년자, 맞아요. 여성분들이 이용이 많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 마리화나뿐만 아니라 뭐 코카인, 뭐 헤로인 같은 좀 은밀하게 뭐 신체 일부에 약간 이렇게 스무고 3시간의 작업으로 그렇게 뭐 $1,000 정도 벌 수 있으니까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을 이 카르텔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안타깝다. 이와 관련해서 몇 년 전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멕시코 휴양지인 쿠에르나바카의 인근 작은 마을에서 마약 조직원으로 일하던 에드가 히메네즈는 지난 2일 현지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마약 조직에 가입한 뒤 11살 때 조직의 명령으로 살인을 시작, 지금껏 4명을 살해했다. 대가로 매주 $200를 받았다. 에드가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목을 잘랐다라며 태연하게 경찰에 진술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멕시코 정부도 더 이상 뭐 그 확장을 지켜볼 수만은 없겠죠. 멕시코 정부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 카르텔과의 전면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야? 좀 빨리 했어야지. 이제야? 너무 늦게 한 거예요. 멕시코 정부를 이끌게 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였는데요. 바로 펠리페 칼데론이라고 하는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선 칼데론은 미국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는데요. 부시 대통령은 2007년 멕시코의 메리다라고 하는 곳에 방문해서 이 칼데론을 만나고 메리다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We discussed ways to make our nation safer, both nations safer, and both nations prosperous. President Calderon is taking a tough stand against organized crime and drugs, and I appreciate that. 카메라 씨, 3년간 14억 달러라는 돈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입금했겠죠. 에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걸 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미국이 준 14억은 주로 마약 단속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그 마약 탄소 기관 강화를 위한 미국이 그 무기와 그 장비, 쓰는 장비나 그리고 그 훈련 프로그램 이외에서 그 돈 줬죠. 칼데론의 첫 번째 조치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군인들이 그러니까 길거리 순찰을 일상화하는 것인데요. 2010년까지 전체 군대의 4분의 1, 거의 4만 5천 명이 곳곳에 마약 카르텔과의 전투에 투입됐을 정도입니다. 칼데론이 마약 문제 척결을 위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약 카르텔의 수장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조직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 비하면 네. 이게 지금 너무 분화돼 있어서 네. 나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수장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럽고 아니 누가 대리인으로 야 네가 나 대신 들어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막 거물급이 아니라서 난 너무 수사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일단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5년 넘게 코카인을 한 110톤 정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총기류도 뭐 거의 10만 건 이상, 그다음에 뭐 비행기도 500대 이상, 또 상당한 현금이 압류됐다고. 비행기가 500대가 있었어요? 예. 또 2010년까지 한 4년 동안인데 뭐 조직원들이 거의 380명 정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뭐 멕시코 정부가 이제 승리한 거네요. 거의 뭐 이제 마약과의 전쟁에서. 그런데 전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칼데론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자, 칼데론이 이렇게 우두머리들을 제거하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경쟁이랄까 이게 훨씬 더 이제 격화됐고 카르텔과 카르텔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졌죠. 그래서 2006년에 한 6개쯤으로 추산되던 주요 마약 카르텔의 숫자가 2015년에는 9개, 2021년에는 뭐 16개, 좀 다른 추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됩니다. 야, 정말 라쿠카라차 맞네요. 바퀴벌레네. 안 죽네. 말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또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 무고한 민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냥 막 깔겼나 보다. 오, 술탄 2개를 던져버렸다고? Suena una sirena. 기억나요? Comienza el traslado a los hospitales. 진짜 많이 나왔죠. 이거. Una mujer en una silla. 과시하려고 테러를 한다고요? 자신의 힘을 왜 저런 힘없는 여기 어떤 시민한테 깽단 이름이 나오는데요. 로스 제타스 갱단?
이제 끔찍한 장면이 연속이 되는데요. 경쟁 중인 마약 카르텔 대원이라 할까? 거길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자면 이제 다툼을 벌이는 거고요. 그 와중에 무고한 시민들도 상당수 희생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6년간의 마약 문제 척결 과정에서 약 6만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 살벌한 나라인데 우리 크리스티안은 밝고 잘 자랐네. 아니 근데 가끔씩 한국 사람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멕시코 가는 것만으로도 마피아를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아니면 당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몰래 이동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 밀매하기 때문에 솔직히 보기 힘들어요. 멕시코 사람들도 뉴스에 나오는 거 봐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쉽게 거리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게다가 이 시기에 이 마약과의 전쟁을 강력하게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잔혹한 카르텔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 봤던 로스 세타스의 등장은 여러모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수 부대원인이 어땠겠어요? 전투 기술이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을 거고 그 자체로서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인데요. 그리고 또 로스 세타스는 일종의 구인 플래카드까지 내걸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사진으로 볼까요? 구인 플래카드? 크리스티안 씨? 해석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이거는 있어.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제 로세타스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원한다. 군인, 엑스 군인 다 가능. 네. 월급도 줬고 음식도 주고 가족도 돌봐준다. 돌봐준다. 맞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2006년에서 2012년에 멕시코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결코 성공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완전 실패인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찰의 부패 또는 뭐 무능력이라 할까요?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멕시코 경찰의 부패가 어떤 수준이냐 하면 2001년에 창설된 검찰청 산하의 수사기관이 있는데요. 그 부패 혐의로 아예 2009년 6월에 그 조직 자체가 해체됩니다. (2010년) 8월에는 연방 경찰 34,500명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3,200명이 부패 혐의로 해고됐고 또 다른 465명의 경찰이 임무 수행 소홀로 면직됐습니다. 이런 뭐랄까요? 어마어마하네. 마약 카르텔을 상대할 경찰이 부패하거나 이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뼈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옛날 동안 이제 벌어지고 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힘들긴 해요. 특히 그때 갈데론 대통령이 있었을 때 우리 대통령 중에 제일 가장 많이 욕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이중적인 역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은 멕시코 마약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왜냐하면 최대의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본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09년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 12살 이상의 국민의 8.7%? 이걸 계산을 하면은 2,100만이 넘어가는데요.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또 하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준군사화될 때에 그 사용하는 무기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많이 올까요? 예, 출처가 주로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이중적 역할에 대한 만평을 하나 볼까요? 2011년 6월에 이 만평 제목이 불쌍한 낡은 멕시코였습니다. 이 만평은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마약을 사들이는 와중에 총기를 수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그래서 멕시코의 폭력 사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인 남자가 있죠.
불쌍한 멕시코. 마약 거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저 모든 폭력은 멈추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미안해요. 뭐 미안할 게 없는데 이제 실제로 전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Pobrecito México, tan lejos de Dios y tan cerca de los Estados Unidos. 불쌍한 멕시코.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구나라는. 미국에서 마약도 하고 사고 그러는데 전쟁, 죽음, 피 모두 다 멕시코에 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 라틴 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은 어떤 상태일까요? 2022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 연관 범죄로 61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마약 카르텔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멕시코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걸까? 1980년대하고 1990년대에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국경을 넘어서 교육과 투자가 늘어났지만 동시에 범죄와 테러도 범위가 확대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 경찰이나 치안 예산이 이제 줄고 사설 경호업체 맡기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갱 조직이 그런 역할을 맡는 기막힌 사태도 이제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책임 역할이 실종되면서 일종의 치안의 외주화가 일어났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마저 벌어진 것이죠. 마약의 소비와 배송, 그에 따른 범죄 문제를 돌아보면 불쌍한 멕시코요. 신은 너무 멀리에 그러나 미국과는 너무 가까이 있구나라는 유명한 문구와 함께 그 때문에 멕시코인들이 겪게 된 고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해서 국가의 공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그리고 끝으로 마약이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때로는 국가 전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사장님 나와라 오바 사장님.